이번 주 글로벌 경제 동향입니다. 우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에 부합하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12월 금리 인하는 거의 확실하다는 월가의 평가이고, 이제는 내년 1월의 금리 인하를 논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의 영향으로 나스닥이 사상 최초로 2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캐나다와 유럽이 금리 인하에 나섰는데, 캐나다는 2회 연속 B컷을 단행했고, ECB는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모두 다 미국의 관세라는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금리 인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양자 컴퓨터 칩인 윌로우를 공개하면서 양자 컴퓨터가 큰 관심을 끌었고,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이제 GPU에서 맞춤형 반도체로 주도권이 옮겨가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글로벌 기업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글이 소비자 금융 보호국인 CFP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FPB는 구글 페이먼트를 정기 감사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감독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건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개인 간 결제에 개입하는 정부의 월권인 행위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구글이 양자 컴퓨터 칩 윌로우를 공개했습니다. 금주 내내 큰 화제를 일으킨 건데, 윌로우는 우주의 역사보다 오래 걸리는 컴퓨팅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결국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특히 리게티 컴퓨팅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구글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와 관련해서 클린 에너지 개발 기업인 인터섹트 파워에 8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이 제미나이 2.0을 출시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제품은 제미나이 2.0의 첫 번째인 제미나이 2.0 프레쉬인데, 응답률이 2배가 빨라지고 출원 기능도 강화됐습니다. 테슬라가 2025년 상반기에 모델 Q를 출시합니다. 모델 Q는 새로운 저가 모델인데, 기존의 가장 저렴한 모델인 모델 3보다 15%가량 작고, 중량은 30% 가볍고, 보조금 적용 후의 가격은 3만 달러 이하입니다. 테슬라는 또한 내년 판매량 목표를 금년 대비해서 20에서 30% 높게 잡았습니다. 테슬라의 중국 주간 판매가 2만 1,900대를 기록해서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7만 3천 대를 인도해서 금년도 최고 판매 실적을 기록한 데 이어서 12월 첫째 주에도 기록적인 판매를 중국에서 기록했습니다. 테슬라가 작년에 인도 대수인 181만 대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중요합니다. 한편 마켓워치에 따르면 벤치마크의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주춤했던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이 2025년에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평균 전기차 판매 가격이 낮아지고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2026년과 2027년에는 판매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리비안 자동차도 향후 10년간 시장 점유율이 올라갈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로는 18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애플은 브로드컴이 제공하고 있는 블루투스 및 와이파이 제품을 자체 칩인 프록시마로 전환해서 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탑재합니다. 첫 기기는 보급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S4가 될 전망이고, 우선은 보급형 스마트폰에 탑재한 후에 점차 고급형으로 확장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통신용 칩을 개발해왔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에 AI 기능을 본격적으로 탑재합니다. 애플은 음성 비서인 시리와 챗GPT를 통합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공개했는데, 이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디인포메이션에 의하면 애플이 브로드컴과 공동으로 맞춤형 AI 칩을 개발 중인데 2026년에 양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애플은 애플워치 울트라 모델에 위성 연결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자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스마트워치로 위성을 사용해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또 혈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특히 AI 관련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금요일에 24%나 상승했습니다. 이로써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TSMC와 버크셔 해서웨이를 제치고 시점 8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호크탄 CEO가 AI 칩 CEO가 데이터 센터 운영사를 중심으로 폭발적이며 두 개의 새로운 하이퍼스케일러를 고객으로 확보했다는 소식에 시장이 열광했습니다. 월가의 IB들도 모두 긍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브로드컴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설계, 개발하는 맞춤형 반도체의 강자입니다. EU의 그 반독점 당국이 엔비디아의 판매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독점 조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그 GPU를 네트워킹 장비와 번들로 제공했는지가 조사의 초점입니다. 중국 정부도 엔비디아에 대해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은 2020년에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설계회사 멜라녹스를 69억 달러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중국은 엔비디아가 중국 업체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인수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AI와 자율주행 인력 200명을 채용합니다. 이번 그 연구 인력의 채용은 그 저가형 전기 자동차 및 커넥티드카의 그 기술 개발 노하우가 있는 현지 인력입니다. 한편 그 중국의 공급을 축소할 것이라는 루머에 대해서 엔비디아는 중국은 중요한 시장이며 중국의 제품을 계속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UAE의 그 AI 기업인 D42에 AI 칩 수출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D42의 그 투자 협약에 따른 것입니다. 국영 AI 기업인 D42는 첨단 AI 칩을 미국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자체 시스템에서 화웨이 장비를 제거하고 중국 기업 투자도 철회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을 비롯해 제재 대상자가 D42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승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총회에서 비트코인 투자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앞서 미국의 그 싱크탱크인 국립공공정책연구센터는 회사의 그 이윤 다각화와 주주가치 향상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자산에 추가하는 안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주총회는 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 회장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자사주 매입이나 채권 보유보다 낫다고 주주들을 설득했지만 주주들은 변동성에 대한 우려로 반대표를 행사했습니다. 오픈AI가 비디오 생성 AI 모델인 소라를 공개했습니다. 소라는 사용자가 원하는 장면을 텍스트로 치면 고화질 비디오 클립을 생성합니다. 스틸 이미지로도 비디오 클립을 생성할 수 있고 기존 비디오를 확장하거나 빠져있는 프레임을 채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들은 소라로 최대 20초 분량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메타가 새로운 오픈소스 생성형 AI 모델인 라마 3.3을 출시했습니다. 이는 그 가성비를 높인 게 특징인데 비슷한 성능을 가진 다른 첨단 모델과 비교해서 가격이 8분의 1 수준입니다. 생성형 AI 담당 부사장은 해당 모델은 더 효율적인 비용으로 개선된 성능을 보여준다면서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커버그 CEO가 트럼프 취임식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아마존도 트럼프 취임 기금에 100만 달러를 기부할 예정이고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를 통해서 취임식을 방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그 일련의 움직임은 트럼프의 부정적이던 빅테크들이 태도를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편 그 TD 코엔이 아마존을 2025년 최선호주로 선정하면서 목표가를 26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영업 마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특히 AWS의 고속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그 칩스법에 따라 마이크론에 61억 6,50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마이크론은 그 뉴욕주와 아이다호주의 그 반도체 공장 신설과 버지니아의 그 기존 공장 확장에 각각 1,000억 달러와 250억 달러를 투자해서 2만 개의 그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그 버지니아 생산 시설에는 2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됩니다. 한편 그 삼성전자는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받기로 했고 SK하이닉스는 4억 5천만 달러의 보조금과 5억 달러의 대출을 받기로 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 효율부의 공동수장인 라마스와미가 바이든 정부의 그 막판 보조금 지급을 비판하고 나선 만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조속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TSMC가 내년부터 최첨단 2나노 공정에 돌입합니다. 시험 생산 결과 60%의 수율을 달성한 결과입니다. 한편 그 내년부터 대만 및 해외에 신규 공장 10개를 동시에 건립할 예정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의 그 피닉스에 있는 TSMC 공장이 완공됐고 애플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내년부터 월 2만 개의 웨이퍼를 생산할 예정이고 4나노 칩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2나노급의 2개 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TSMC의 11월 매출이 전년 대비 34%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월비로는 12%가 감소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번 분기에는 전년비 36%가량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데이터 센터 구축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비트코인을 주정부의 전략적인 자산으로 비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그 지오바니 카프레글리온의 하원 의원이 텍사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법이란 이름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텍사스주에서 세금이나 행정기관의 요금, 자발적인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게 하고 주정부가 최소 5년 동안 보유함으로써 비트코인을 주요 재원으로 비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정부가 직접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나스닥 100 편입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뉴스와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에 힘입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에 아마존, 월마트, 테무, 쉐인 등이 호조를 보이는 반면 타겟, 베스트바이 등이 부진을 보인다고 로이터가 분석했습니다. 결국 그 온라인 업체들이 호조를 보이는 셈인데 지난 그 블랙 프라이데이 당시에도 오프라인 매출은 0.7% 증가에 그쳤지만 온라인 매출은 14.6%가 증가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을 온라인이 주도한 바 있습니다. 번스타인은 일라이릴리에 대해서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면서 목표가를 1,1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에는 자사 판매 사이트에서만 판매했는데 이젠 그 원격 의료 플랫폼에서도 저가형 젯바운드를 판매합니다. 나스닥은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회계 보고서 제출 연장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됐습니다. GM은 그동안 적자를 내온 로보택시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로보택시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흑자를 내기 어려운 사업인데 앞으로 경쟁도 치열해지는 분야입니다. 다만 자율주행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데 향후 운전자 지원 기술 개선에 집중하고 자본 효율화 방식으로 최고의 운전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기업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봤고 이번에는 글로벌 경제 관련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 후 처음으로 N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만약 유럽이 수준에 맞는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나토 철회를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에 대한 보복 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을 자신의 취임식에 초청했지만 중국은 할 말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그 중국 전문가인 스콧 케네디는 이건 외교쇼일 뿐이다. 시 주석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 정상들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뉴욕 거래소의 그 개장을 타종한 후 CNBC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는 우리는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난 그 중국과 놀라운 관계를 갖고 있다. 코로나19가 유입됐을 때 나는 그 관계를 어느 정도 단절했다. 그건 너무 나간 조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며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암호화폐를 소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막아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미국 국방수권법이 개정되어 화웨이에 칩을 공급할 경우 향후 국방부와 계약이 불가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새로 공개된 미국의 그 국방수권법에는 국방부 계약업체가 중국 화웨이나 그 계열사의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반도체 설계용 설비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그 국방수권법이 통과되면 화웨이의 첨단 반도체 기술 등을 공급하는 그런 기업은 국방부와의 그 거래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여러 공급업체에 더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0.5% 내리는 그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10월의 빅컷에 이어서 2회 연속 빅컷입니다. 캐나다의 그 CPI가 둔화된 것은 물론이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된 상태에서 미국의 관세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했다는 분석입니다. 맥클럼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도 미국의 관세가 새로운 불확실성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 ECB가 3회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이로써 예금 금리는 3.25%에서
3.0%로 25bp 하락했습니다.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취임 후 발생할 관세 압박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이고, 라가르드 ECB 총재는 현재 금리는 제한적이라며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세계 무역 전쟁에 따른 피해가 유로존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하방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중국의 그 정치국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도하는 회의에서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더 적극적인 부양책에 나서기 위해서 14년 만에 통화정책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통화정책을 완화했다가 2010년에 신중으로 바꿨는데 이번에 다시 완화 기조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그 11월 수출이 전년비 6.7%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는 그 전년비 12.7%가 증가했던 10월에 비해서 무려 50%가 감소한 수치이고 예상치였던 8.5%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수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그 추가 관세를 피하기 위한 조기 주문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편 그 중국의 11월 그 수입도 14개월 만에 최저이고 전년비 3.9%가 축소되면서 2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이는 그 중국 내 수요 역시 감소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도 1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 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25년에는 중국의 확실한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그 중국의 그 태양광 웨이퍼에 그 현재의 그 2배인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텅스텐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중국이 그 수출하는 태양광 관련 소재들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태양광 관련 기업들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입니다. 로이터는 중국이 내년에 위안화의 그 평가 절하를 통해서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그 11월 CPI가 전년비 2.7% 상승해서 예상에 부합했고 근원 CPI도 전년비 3.3% 상승해서 역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11월 CPI가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히 문제였던 임대료와 주거비가 2021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서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특히 그 금리 인하가 확실해졌다는 평가입니다. 월가에서도 다음 주 금리 인하를 전망하는데 모건 스탠리는 오늘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주 금리 인하는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제 내년 1월의 금리 인하를 논할 때라고 했습니다. 시티도 주거비 둔화가 12월 금리 인하는 물론이고 내년 금리 인하도 편안하게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PPI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11월 PPI가 전년비 3.0% 상승해서 1년 9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 2023년 2월 이후 그 최고이고 예상치의 2배에 이르는 큰 상승입니다. 근원 PPI 역시 전년비 3.5%가 상승해서 예상을 상회했고 전달의 상승률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그 조류 족감으로 달걀 값이 55%나 급등하며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한 것이 PPI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입니다. 그렇지만 그 연준이 중시하는 그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0.2% 상승에 그쳐서 4개월 내에 최저를 기록했다는 점이 긍정평가됐습니다. BOA는 PPI 발표 후 11월 PCE가 0.1% 상승해서 반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 기록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뉴욕 연은의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0%로 전달의 2.9%보다 0.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달의 2.9%는 4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는데 하락한 지 한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3년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6% 및 2.9%로 각각 0.1%씩 높아졌고 역시 한 달 만에 다시 상승했습니다. 뉴욕 연은은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불확실성은 이 세 가지의 모든 기관에서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연은은 아울러 1년 전과 비교한 가계의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은 거의 변함이 없었지만 1년 후 재정 상황에 대한 기대는 11월에 상당히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2천 건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그 두 달 만에 최고치이고 예상치인 22만 건도 상회했습니다. 또한 그 전주 대비 1만 7천 건 증가한 수치입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8만 6천 건을 기록해서 직전주 대비
15,000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월가는 그 추수감사절의 영향으로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것이지 고용 상황이 악화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고, AP통신도 최근 고용 시장에 약간의 그 균열이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면서 많은 전문가가 예상한 것보다 잘 견뎌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그 이번 주 글로벌 경제와 그 증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